오늘 그 할 리뷰는 955회, 1236회 두 편을 준비했는데 이게 한 사건이에요. 두 번 방송이 됐는데 얼마 전에 소년들이라는 영화가 개봉했거든요. 삼내 나라 슈퍼 사건이라고 실제 사건을 영화화했던 거예요. 영화 개봉했길래 보고 왔고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 주에 삼내 나라 슈퍼 사건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일어났어요. 1999년 2월 사건이고 방송은 두 번 2014년 9월, 2020년 10월에 방송됐습니다. 두 개의 방송을 교차 편집이라고 하면 좀 웃긴가 우리가? 짤로만 하니까 번갈아 가면서 보는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우리나라의 진짜 지랄 같은 사건 중 하나거든요. 경찰이 조진 사건 중 하나고 조작을 했어요. 명백히 해서 명백히. 그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볼게요. 정신이 든 건 서늘한 기운이 목덜미를 휘감던 순간이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차가운 금속 감촉의 그것은 흉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귓가에 섬뜩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피해자 증언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이게 인터뷰를 할 겁니다. 예, 여기 나오죠. 목이 닿았을 때 알았어요. 목에 이렇게 차가운 게 쇠 느낌이 나는 그런 게 딱 이렇게 닿아서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면 죽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침입자는 빠르고 주도 면밀하게 움직입니다. 그녀와 남편의 눈을 가리고 손을 묶은 뒤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한 명은 아니었습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어둡고 그러니까. 하지만 소리만 들었을 때 이건 한 명이 아니다. 이쪽에서 한두 명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요. 한 명이 저쪽으로 갔으니까 저는 한 3명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칠흑 같은 어둠에서 오직 소리로 전해지는 공포를 견뎌내던 그 순간 건너편에서 외마디 비명이 들려옵니다. 집주인, 이거 뭐 가족관계는 아닌가 보다. 영화에선 그렇게 나오거든요. 유씨 할머니의 비명소리.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침입자들이 떠난 뒤 할머니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에 의한 질식사. 무언가에 코와 입이 막혀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경부 압박이 아니고 비구폐색이니까 이거는 뭐 베개로 눌렀던 이불을 뒤집어 씌워서 눌렀던 뭐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본부가 꾸려진 지 9일째 되던 날 강도치사 용의자 3명이 잡혀요. 현장 검증에서 범인들의 실체가 처음 드러납니다. 피해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계속 피해자. 크고 어른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장 검증한다고 온 애들이 너무 왜소한 애들인 거예요. 실제 그 당시 현장 검증하던 범인 잡았다고 그 3명이야. 임군, 최군, 강군. 18, 19살 아직 어린 나이에 강도를 저질렀던 이들은 옆 동네에 살던 남자애들입니다. 이 사람은 담당 형사였어요. 사건 맡았던.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좀도둑하고 다녔어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라니까. 정말 마음속까지 내성이 삐뚤어진 애들이에요. 그 DNA가. 절도 혐의로 몇 번 소년원을 드나든 적이 있어. 전과가 있는 거야. 경찰 조사에서 3사람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 그날 밤 담을 넘어 사건 현장인 삼내 나라 슈퍼로 침입합니다. 준비해온 드라이버로 알루미늄으로 된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간 뒤 잠자던 부부를 제압해 돈과 폐물을 훔친 거예요. 뒤이어 건넌방으로 넘어가서 유씨 할머니를 폭행하자 할머니가 고함쳤고 테이프로 입을 막은 뒤 집안을 뒤졌는데 어느 순간 할머니가 숨을 쉬지 않았다는 게 이 잡힌 3명의 진술이야. 경찰은 3인조 중 주범 역할을 했다는 임군 집에서 범행 도구까지 찾습니다. 벤츠, 드라이버랑 장갑 끼고 있었고 증거까지 나왔어요. 문을 닫을 때 썼다는 드라이버 2개 목장갑이 증거물로 제시됐고 여기까지 세상에 알려진 삼내 나라 슈퍼 살인 사건의 전모입니다. 이게. 이래서 사건이 해결된 줄 알았어. 현장 검증 후 10개월 뒤 부산에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와요. 또 계속 피해자입니다. 같은 분. 부산검찰청이라고 하면서 이러저런 일이 있었냐. 그래서 근데 부산분이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를 검찰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사건에 대해 몇 마디 물어보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이번에는 낯선 중년 여자가 피해자 앞에 나타나요. 이번에도 용건은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한다.
중년의 여인은 수감된 범인들을 만나달라고 부탁했어요. 내키진 않지. 우리 집 털고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고 실제 죽인 적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고민 끝에 따라 나섰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는 거야, 이 사람도, 피해자도. 다시 들추고 싶지 않은 기억을 누르고 그녀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범인의 목소리였대요.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그 사람 목소리인데요. 그 순간 얘가 잠깐 던지는 말을 제가 얼마나 기억을 하려고 노력했겠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근데 그 친구 목소리 제가 그때 거기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목소리가 굉장히 가늘더라고요. 근데 그 애는 그 말투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피해자가 들은 범인의 목소리와 경찰이 잡은 애들은 다른 거야, 목소리가. 그날 밤 그 범인의 목소리에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었대. 경상도 말씨의 저음이었다는 거지. 이게 경상도 사람이 아닌 사람이 경상도 말투를 흉내내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려는 말투였어요. 그런데 3인조 중 최근 진술조서에는 경상도에서 일한 적이 있는 주범 임군이 경상도 말투를 사용했다고 쓰여 있는 거야. 출소한 뒤 이미 형도 다 살고 나온 거야. 출소하고 최군을 만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PD가. 경상도에 일하러 간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저희는 경상도 간 적도 없고요. 그렇다면 임군이 경상도 말투로 최 씨를 협박했다는 그 진술이 어떻게 나온 거냐 또 물어봐야지. 목소리 확인을 위해 만난 주범 임군의 말투에서는 경상도 억양을 아예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임씨예요. 다른 애들이 먼저 잡히고 나서요, 나를 공범으로 모은 거죠. 그래가지고 먼저 잡힌 애들이 했다고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됐어요. 임군은 그 사건과 자기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무조건 자기는 억울하게 얽혔다는 말만 반복했어. 최군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3인조 중 남은 한 사람, 강군을 만나봐야겠죠. 다른 얘기를 하나 봅시다. 누가 경상도 말 썼냐고 그래가지고 경상도 사람은 아닌데요. 야, 다른 애들은 했다는데 너는 왜 안 했냐? 그러면서 얽힌 거예요. 분명한 건 삼례 토박이인 이들 중 누구도 경상도 억양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 최 씨는 진작 그들의 목소리를 확인하지 않은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내가 경찰서에 있을 때 잡힌 애들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나 목소리 들으면 알 수 있다. 애들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뭐하러 만나려고 그러냐 이런 말을 해요. 막연히 머릿속으로 그렸던 범인들의 모습과 많이 달라 보였어. 당시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촬영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한 유씨 할머니 사위죠. 현장 검증을 찍은 거야. 행여 나중에라도 범인들이 발뺌하지 않을까 모든 과정을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분이죠. 촬영하신 분. 예, 제가 다 찍었어요. 찍어서 딱 놨는데 찍으면서도 이건 아닌데? 내가 찍으면서도 이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현장 검증에 나선 범인들의 모습이 이상할 만큼 서툴고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다는 거야. 사망한 할머니의 막내딸인데 3명이 덜덜덜 떨면서 멀뚱멀뚱 서 있으니까 니네들이 이렇게 했잖아. 빨리 해봐. 하니까 야, 이 새끼야. 네가 이렇게 했잖아 임마. 이렇게 해. 사진 찍고 이렇게 해. 사진 찍고 계속 그러더란 말입니다. 벌써 이상하지 지금? 피해자 가족이 촬영한 58분 분량의 현장 검증 영상 전체를 꼼꼼히 봤어요. 그러자 경찰의 현장 검증 조서에는 없는 생생한 현장음이 들립니다. 우물쭈물대다 범인들이 실수를 계속하는 거야. 야, 네가 머리 하나 받쳐주고 머리 하나 받쳐줘 임마 이 새끼야. 네가 머리 받쳐줘야지. 그렇지? 이 영상 저도 봤는데 머리 때리고 그래. 그 당시는 이제 이 범인을 대하는 경찰의 규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욕도 막 하고 반말하고. 지금은 다 존댓말 해야 됩니다. 절대 함부로 손 못 대요. 자, 현장 검증을 제대로 못하면은 한마디로 경찰이 시키는 대로 진술서에 써진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손이 날아오기도 했다. 이렇게 했어 임마. 이렇게. 그래, 대기만 해 손을. 처음에 입을 뒤졌잖아 이 새끼야. 뒤져 얼른. 입을 누가 내렸어 이거? 네가 내렸잖아. 범행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들의 적극적인 연출에 의해서 재현이 된 거야.
애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어. 찢지 말고 여기다 그대로 대. 감았잖아 이 새끼야 테이프. 그러니까 다른 형사가 웃으면서 말해. 야, 네 감독이냐? 하나는 여길 잡아야지. 그래야지 감지 여기 빨리 해봐. 야, 얘들이 이거 탤런트인데 이게 초짜구만. 여기 신인이구만으로 써졌지만 초짜구만이라고 경찰이 말해요. 만일 이들이 범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토록 구체적으로 범행 과정을 자백할 수 있었던 거냐. 자, 임시 만나봅니다. 주범으로 몰렸던 경찰들이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계속 뭐 할머니 테이프로 어떻게 붙였다, 네가 어떻게 했다, 맞지? 맞지? 하면 그게 맞다고 해야지. 아니라 그러면 또 때리고 막 그러니까요. 범행 증거라며 경찰이 압수한 공구를 보여줬을 땐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거는 범행에서 사용한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다 쓰고 그런 연장이에요. 그런 거 다. 그거 다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니네들이 벤츠하고 드라이버 범행 도구에 사용했다. 그렇게 했던 거죠. 최구는 알리바이도 있어 심지어. 하지만 입증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떤 일로 고소할 일이 생기면 안 되지. 그런 건 범죄니까 생기면 안 되지만 만약에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 그러면은 아무리 떳떳해도 혼자 가면 안 돼요. 경찰서. 변호사 대동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내가 나를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아. 형사마다 다를 수도 있어. 조서 쓰는 형사마다. 근데 생각보다 그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아. 질문에 대답만 하는 형식이에요. 이거 다 끝나고 또 내가 항변할 기회 있겠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거를 경찰서 혼자 가서 못해요. 분위기상 위축되기도 그렇고 경찰도 고소 사실에 의해 사실 확인만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혐의가 좀 있어 보이면은 검찰에 보내고 그렇게 되는 순서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동해서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게 좋아. 절대로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억울하게 고소당한 거면. 괜히 귀찮아져. 자, 이번엔 최 씨입니다. 경찰서까지 왔었어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왔었어요. 거기서 같이 와서 일했다고 그러는데 경찰이 안 믿어요. 거짓인 줄 알고. 알리바이를 말하고 있는데 나 이래서 이때 거기 있지도 않았다. 경찰이 안 듣는 거야. 같이 일했던 사람들까지 왔는데도 안 들어줘. 이건 뭐야? 이미 얘들은 범인이라고 찍어둔 상태였다는 거죠, 경찰이. 결정적으로 최군이 자백을 하게 된 건 형사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는데. 징역을 짧게 살려면 자백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무기징역까지 가면은 제가 아빠하고 엄마를 못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나마 짧게라도 살고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경찰이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자백으로의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찰이 회유와 협박을 하면 오로지 나의 판단에 의해서 말이 입 밖으로 나와야만 돼. 그리고 또 다른 공범인 강구는 오직 그 무서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범행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썼습니다. 처음에 이제 좀 부인하다가요. 안 했다고 부인하다가 결국은 했다고 진술서 써버렸죠.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제가 많이 맞고 자라서 이런 거 좀 무서워해요. 하지만 범행을 인정한 뒤에도 상황이 끝나지 않아. 공범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하면서요. 뭐 하나 틀리잖아요. 얘하고 쟤는 나는 발바닥을 많이 맞았죠. 사무실 뒤에 조그만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요. 얘 맞았죠. 경찰봉으로. 안 아프게 보이는데 되게 아파서 한 대만 맞아도 막 나가 떨어져요. 이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경찰은 가혹행위라는 말에 펄쩍 뜁니다. 자, 여기서 이분이 지금 말하는 게 사실 좀 이상하죠? 안 아프게 보이는데 라는 말을 성인 다 돼가지고 굳이 필요 없는 설명을 하고 있잖아. 이 사람들이 그때 범인을 몰렸던 사람들이 약간 경계선 그런 느낌이야. 지능 수준이 완전 일반인 같지는 않더라고. 3명 다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둘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보면 그림 뻔하죠. 경찰이 좀 만만해 보이는 애들 잡아 패면서 범인 만든 거야. 사건 빨리 해결하려고. 자, 여기에 대해 그 당시 수사했던 담당 형사는 어떤 입장이냐. 안 때렸어요. 누가 때립니까? 내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들어간 사람 내가 못 때리게 하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작진은 이들 3인조의 첫 번째 자백 기록이 담긴 강군의 자술서에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을 발견해요. 공범을 언급한 부분에서 임군과 강군 외에 이름을 모르는 친구 2명이 더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처음 받을 때만 해도 이들은 3인조가 아니라 4인조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뒤이어 작성된 최군의 첫 번째 진술서에는 아예 4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최, 임, 강군 외에 박기현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상한 건 박기현이라는 이 이름이 어느 순간 사건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다는 거야. 범인이라고 찍은 애들이 다른 애 이름을 말했으면 당연히 조사해야 되잖아. 안 했어. 거들떠도 안 봤다는 얘기야. 그럼 박기현 이 사람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던 거냐? 사건 초기 주범으로 지목된 게 원래 임군이 아니라 박기현이었대. 자, 그래서 박기현도 만나봅니다. 와, PD님 열일하셨네. 다 만나보네. 털자라고 그때 주도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저고요. 문 열고 들어간 사람도 저였어요. 거기 조서에. 그래요? 그 할머니를 묶은 사람도 저. 제가 모든 걸 주도한 거예요. 꼼짝없이 살인범이 될 그 상황이 박군은 황당했어. 무슨 소설 쓰는 것처럼, 소설 써는 것처럼요. 너무 세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와, 이렇게도 사람이 당하는구나 싶었죠. 다른 지역에서 공장 다녔대. 이 당시에 기숙사 생활하고 있어서 박기현이란 사람한테는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어. 기숙사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야. 만일 그날 공장에 있지 않았다면 박군도 꼼짝없이 강도 살해 사건의 주범이 됐을 거야. 아니 근데 그 최 씨는 왜 이걸 안 믿어주지? 왜냐면 진짜 범인 3명은 따로 있었어. 이 존재를 경찰은 알고 있지만 못 잡겠으니까 만만해 보이는 3명을 데려다가 그냥 앉혀버린 거죠, 범인이라고. 저는 알리바이 있으니까요. 바로 주범이 그 임그용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했던 것처럼 그 형이 주도하고 모의해서 했다고 됐더라고요. 박군이 풀려난 뒤 그의 혐의는 고스란히 임군에게 다 옮겨갑니다. 3인조의 자백은 맨 처음 잡혀온 강군이 쓴 자필 진술서에서 시작됐어요. 필체 비교해보니까 어색해. 필체 문제가 아니고 18살이었는데 강군이 한글 자체를 겨우 읽고 쓰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지적장애 판정받은 장애인이었던 거야. 경찰도 이거 알고 있었고. 진술한 자술서를 프로파일러가 분석해봤는데 이상할 정도로 정확하고 논리적이래. 지적장애가 있는데도.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유튜버 표창원씨.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명확히 보고 있는 걸 그대로 관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술서에는 쉽게 볼 수 없을 정도의 지나친 정확성 그리고 일목요연성. 그런데 만약 이것을 쓴 사람이 저지능이라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한 번에 작성한 거라면 이것은 심각한 의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불러주는 대로 쓴 거야, 경찰이. 경찰이 불러주고 잡혀온 3명이 듣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이런 자술서를 지적장애인이 썼다는 건 믿기지 않는다는데요. 자, 봅시다. 교도소에서 인터뷰하는 거래, 강 씨를. 자기 손으로 쓴 거 있잖아. 그거는 어떻게 썼어?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쓴 거예요? 컴퓨터로 하고 우리가 썼었거든요. 썼는데 서로 안 맞아가지고 그냥 컴퓨터 보고 우리가 쓴 거예요. 한글 공부하고 있어요. 한글이요? 네. 베껴서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베껴 쓰라고요. 그건 누가 준 거예요? 담당 형사가요. 그런데 경찰의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당시 수사 담당했던 개꼰대 부정부패 형사를 만나볼게요. 보기에는 아둔하게 보이는데 이 범죄에 대해서는 말이야, 우리가 이 봐온 걔네들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가능성이 높아요. 범죄의 IQ란 건 말이야, 하늘과 땅 사이로 다른 거예요. 범죄하는 방법은요, 걔들은 나름대로 그 유전자가 발달이 돼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 시체를 보니 강군이 진술서를 쓴 건 분명해.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까지는 내가 못 쓴다고 얘기했죠. 내가 쓴 건 맞는데요, 이거는 원래 누가 쓴 걸 베껴서 쓴 거예요. 경찰이 다 써가지고 주고 야 따라 써 라고 했나봐.
몇 번을 고쳐 쓰다 결국 누군가 쓴 걸 베껴 썼다는 게 강군 얘기야. 이게 사실이면 애초에 이 시나리오는 어디서 나온 거냐? 피해자 최 씨는 교도소에서 임군을 만나고 처음으로 이들 3인조의 진술 기록을 구해서 읽어봅니다. 여기에 그 피해자분이죠. 그때 읽어보니까 내가 조사받으면서 말한 내용이 그대로 걔네들이 한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내용이 어쩌면 그렇게 다 어떻게 여기에 들어있지? 라는 생각을 내가 한 거죠. 피해자가 피해자 진술을 하잖아. 그때 했던 말이 가해자 진술서에 그대로 나오고 있대. 세 사람의 자백이 자신의 진술과 똑같아서 당혹스러웠다는 거야. 직접 확인한 사실 외에 짐작으로 말했던 내용까지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어. 이를테면 범인이 목에 칼을 들이댔다는 자백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내가 워낙 놀라고 경황 없고 저는 일단 여기가 차가우니까 칼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였지 그게 시칼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시칼이면 분명히 여기가 배였을 거 아니에요. 훔친 현금 액수에 대한 진술이 나온 과정도 의문이라고. 최 군은 첫 번째 조사에서 훔친 돈이 정확히 45만 원이라고 진술했어. 피해자가 신고한 피해 금액과 만원 단위까지 일치해. 자, 그런데 돈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어디에 있으니까 가지고 가라고 그런데 보니까 안 가져갔더라고요. 사위, 피해자 할머니 사위. 사건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정리하다 보니까 형수의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30만 원이. 실제 도둑 맞은 현금은 45만 원이 아니라 대략 15만 원 정도였어요. 아주 우연히도 피해자와 범인이 똑같은 착각을 했다는 거냐? 풀리지 않는 의문이 또 있는데 이날 범인들이 훔쳐갔다는 폐물의 행방도 확인되지 않았어. 다 결혼 폐물이었는데요. 제 거 같은 경우는 목걸이, 팔찌, 귀걸이 이런 폐물인데 그 폐물도 삼례 애들은 강에다 버렸다고 그랬거든.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네들이 그거 팔아서 쓰려고 분명히 훔친 건데 왜 잡히기도 전에 강가에 버리냐는 거죠. 그래서 그 폐물은 회수를 못해. 경찰이 못 찾은 거야. 겉으로 드러난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선 순간 최 씨 머릿속에는 내내 마음에 걸렸던 그 일이 떠오릅니다. 부산검찰청이라며 전화를 걸었던 그 남자가 전해준 몇 가지 묘한 얘기들이에요. 이 사건엔 진범이 따로 있어요. 그 진범이 이제 조금씩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쪽에서 어떤 범죄가 있어서 잡았는데 애들 잡아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집 얘기를 삼례의 그 강도 사건 얘기를 했대요. 검찰 수사관이란 남자는 혹시 도둑 맞은 폐물이 이런 거냐며 구체적으로 모양을 설명해요. 다 맞더라고요. 남자 거는 네모난 검정빛이 도는 자수정이고 여자 거는 뭐 에메랄드 이런 거예요. 당신 설마 하고 넘겼는데 왜냐면은 이제 범행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굳이 다시 막 생각하면서 떠올리고 그러고 싶지는 않잖아. 근데 3명 구속됐다는 얘기 그 과정이 좀 이상하니까 최 씨는 더 이상 묻어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군을 돕던 종교단체 사람들과 부산검찰청을 찾아간 건 사건 1년이 더 넘어서의 일이야. 검사는 피해자 최 씨를 영상 녹화실로 데려가. 근데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최 씨가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때 그 새끼거든.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그 사람 목소리인데 그런데 그 목소리였어요 그때. 부산에서 잡혔다는 범인도 3인조예요. 부산 3인조 얘기는 유치장에서 나왔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살인범들을 알고 있다. 자기가 아는 세 남자가 한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했다며 마약 사범으로 붙잡혀온 한 남자가 은밀하게 첩보를 전해. 그 사건은 바로 전북 삼례 나라슈퍼였습니다. 첩보를 접한 경찰은 세 사람을 불러 취조했는데 처음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발뺌하다가 결국 다들 이제 범행 인정하는 거죠. 부산 3인조의 자백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잠깐 정리하자면은 이 사건의 원래 범인은 부산에서 왔던 애들이야. 그리고 뭐 돌아갔겠지. 근데 경찰은 얘들을 못 잡는 거지. 그래서 동네에서 약간 뭐 도둑질로 좀 했던 약간 지능 떨어져 보이는 3명을 잡아다가 범인을 앉혀놓은 거죠. 사건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증거 조작하고 진술서 강압적으로 받고. 그래서 이 삼례나라 슈퍼 사건은 종결이 된 거였어. 애들도 빵에 들어갔고. 근데 뒤늦게 1년 좀 넘어서 진짜 범인을 부산에서 잡아버린 거지. 부산의 3인조, 얘네가 진범입니다. 진술 내용이 이래요. 3인조 중 한 명이 전라도로 이사를 가. 전라도까지 원정 유흥을 온 부산의 세 남자는 여관방 잡고 마약 투약합니다.
그러다 돈이 떨어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문이 열려있는 그 집이 눈에 들어왔어. 중요한 건 부산 3인조가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안에 들어갔고 신호와 빠루라는 공구로 알루미늄 문을 열었다고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담을 넘어 들어간 뒤 드라이버로 알루미늄 문을 열었다고 한 삼내 3인조의 자백과 많이 다르지. 아니 우리 집 대문이 고장나 있는 대문인데 삼내 3인조는 왜 이 대문이 닫혀서 담을 넘어왔다 그랬지? 피해자 할머니 사위는 대문 열려 있었어요. 그게 고장나가지고 학생들이 뒤에 자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바로 대학교 앞이고 하니까 열어놔요. 그냥 귀찮으니까. 근데 삼내에서 잡힌 애들은 드라이버로 문을 땄대는 거야. 애초에 진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현장이라. 여기서 1부가 끝납니다. 이제 바로 2부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955회 1236회 삼내나라 슈퍼 사건이라고 요즘에 영화 소년들 개봉한 기념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영화 내용과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영화가 많이 각색되지 않았네. 영화 한번 추천드리고요. 자, 2부 이어서 보겠습니다. 담 넘어가라고 해서 너는 여기 서 있고 최하고 임은 담 넘는 신용을 형사들이 하고요. 부산 3인조의 자백대로 실제 대문은 열려 있었어. 사건 당시. 그 뒤 범행 내용은 삼내 3인조의 자백과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 3인조의 자백에는 또 하나 특이한 내용이 있어. 방안을 뒤지다 할머니가 위독해 보여 청테이프 뜯고 물을 떠다 먹였다는 진술이야. 부산에 이 3명도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던 거지. 근데 어쨌든 제압은 해놔야 되니까 테이프 감아놨는데 위독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얼른 테이프 뜯고 물을 먹였어요. 자, 진범입니다, 이 사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좀 느낌이 싸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상해서 물 떠와서 뿌리고 흉부와 빠개주고 인공호흡도 몇 번 해주고 하니까 할머니 입에서 썩은 내가 올라오더라고요. 사실이라면 주변에 물이 어느 정도 흘렀을 가능성이 크죠. 어두운 상황에서 일어난 거니까. 뒤늦게 이 얘기를 듣고 가족이 놀래요. 자, 막내딸. 이불이 다 내려진 상황에서 어머니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 물이 흥건히 있어서 나는 그게 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고통스러워서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셨나? 그냥 그런 상황에 이렇게 보니까 물이 있어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맞아떨어지기 시작해. 부산 3인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숨진 유씨 할머니의 옷차림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거야. 이게 우연일 수가 있냐? 또 삼내 3인조는 폐물을 버렸다고 했지만 부산 3인조는 아는 금은방에 팔았대. 실제 그들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인 업자도 찾습니다. 야, 이런 거 어떻게 찾냐? 그 금은방 주인, 사건 당시에 찾은 것도 아니죠. 나중에 그 알이 취재하면서 찾은 거잖아. 이게 되나? 신기하네. 자, 금은방 주인 말 들어볼게요. 예, 우리는 작물 가져오면 이거 다 딱딱 적는단 말이에요. 검사 앞에서 조서 적었으니까 그런 게 적혀 있겠지. 있는 그대로 난 얘기했으니까요. 부산 3인조가 처분한 물건은 녹색 직사각형 큐빅이 박힌 귀금속 세트. 매매 장부에는 그게 에메랄드라고 적혀 있어요. 사건 일주일 뒤의 일이었대,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피해자 최씨가 도난당한 폐물은 녹색 직사각형 모양의 에메랄드가 박힌 귀금속 세트였다. 훔쳤는지 그건 모르고 일단 우리 집에서 거래하던 애들이니까 물건 받은 거지. 이게 그러면 이 녹색이라는 게 에메랄드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 다 에메랄드라고 해. 금은방 사장이 부산 3인조로부터 사들인 폐물의 종류와 생김새는 최정희 씨가 강도들에게 뺏긴 것과 같아. 교도소에 있던 삼내 3인조에게도 부산에서 진범이 잡혔다는 소문이 전해졌지. 이제는 그럼 당연히 누명 벗는 거잖아.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잖아. 당연한 거지. 그래서 삼내 3인조 중 최군이 재심을 청구해. 피해자 가족들까지 나서서 억울한 애다 도와준 거야. 근데 재심이 기각되네? 왜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야. 법원에서 부산 3인조의 자백보다 삼내 3인조의 자백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지. 아니, 부산 애들이 최 씨의 폐물을 갖고 있다는데 왜 이 삼내 3명 얘네 말이 더 신빙성이 있냐? 뭐 씨발 대갈통이 왜 이래요? 증거주의잖아, 우리나라.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냐고. 씨발, 그래갖고 여전히 삼내 3명이 이 사건의 진범이래. 결론이 뭐냐? 여기에는 검찰이 작성한 13장짜리 보고서가 있는데 보고서 내용이 피해자들의 주장과 달라. 현장에 물 흔적이 있었다거나 범인이 경상도 말씨를 썼다는 건 확실하지 않고 왜 확실하지 않겠어? 이 물 흔적이. 경찰이 현장 수색할 때 기록 안 한 거야. 왜? 죄 없는 새끼들 잡아다 넣으려고 작정했으니까 이런 세세한 것들에서 모순이 생기는 거지. 검찰은 그 자료를 그대로 받았을 뿐이니까. 금은방에 팔았다는 귀금속은 피해자가 도난당한 물건의 모양과 다르다고 써 있어. 자백을 한 부산 3인조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지어진 겁니다. 두 3인조가 사용했다는 범행 도구를 비교한 내용이 결정적이었어요. 드라이버를 사용했다는 삼내의 3인조, 빠루와 신호를 썼다는 부산 3인조. 그 중에 부산 3인조가 썼다는 신호라는 공구는 두꺼워서 좁은 문틈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야. 아니 이게 진짜 대갈통을 의심해야 되는 게 애초에 문이 고장났다니까? 근데 뭘 빠루를 좁은 문틈에 넣기가 뭘 어렵냐? 뭔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보고서대로면은 부산 3인조의 자백은 모순투성이의 허위 자백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적어도 검찰이 받아본 경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근데 이 보고서가 작성된 건 부산 3인조가 검거된 부산지검이 아니라 전주지검이었어. 씨발. 그래서 그 당시 부산지검 담당 검사를 한번 전화 연결합니다. 예. 저희가 전주지검으로 이송을 한 거거든요. 범죄지 관할도 있고 거기에서 다른 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중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주지검으로 보냈던 겁니다, 사건을. 그럼 검사도 이거 조작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 내사 도중 관할 검찰청이 바뀌어서 부산지검의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자, 최씨. 아니 진범 잡혔다고 하는데 왜 기각시키냐? 계속 기각 나오는 게 포기해버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가졌어요. 부산 3인조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아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은 인물, 뜻밖에도 삼내의 3인조를 기소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와, 검경의 합작 작품이었구만. 이래가지고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경찰, 검찰 되게 싫어해요. 왜? 어릴 때부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자랐던 거야. 20, 30대 사람들이랑은 경찰, 검찰, 공무원, 국가직 갖고 있는 사람들 보는 시각이 달라.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되게 심해. 이런 일들 때문인 거야. 이런 걸 쌓아놔가지고.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변호사가 된 그에게 개업했어? 16년 전 그 사건에 대해 물었어요. 부산 용의자들의 수사를 넘겨맡은 건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대. 신호나 빠루가 안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실험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검사 새끼야. 예, 저도 그때는 신호가 뭔지 몰랐어요. 제가 직접 그 철문점 가서 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신호 동그란 게 들어갈 수 있겠냐? 개장하고 그런 얘기했거든요. 신호는 거기 들어가기 어렵다. 뭉툭해요, 그치? 범행 도구에 대해 실험은 해보지 않았지만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에 내린 결론이었대. 조카, 너 안 갔어. 폐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실물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고 어떻게 해도 부산 3인조가 처분한 그 폐물이 피해자의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을 거라는 입장이야. 폐물이 있어가지고 지문 남아있고 예를 들어 그리고 맞았다고 해요. 그런데 똑같은 비슷비슷한 폐물은 수없이 많잖아요. 잠깐만 끊고 신호대라는 걸 검색해볼게요. 뭐 끝이 뭉툭해서 틈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씨발 그냥 못이야. 존나 뾰족해. 이게 왜 안 들어가. 현장 안 가봤어 검사 이거 이 새끼.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사건이 전주지검으로 넘어온 뒤 부산 3인조는 일제히 자백을 번복해. 왜? 지들 거짓말 좀 하면 빠져나갈 수 있잖아. 이제 각이 나왔잖아.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다고 합니다. 자백했다가요 부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현장엔 압수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기소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계속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자백을 했다 그럼 그땐 기소할 수 있죠. 자, 진범이야.
결국은 밝혀졌어요, 이 사건이. 예, 처음에 다 인정은 했죠. 근데 자꾸 너희들은 이 사건은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는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거죠. 우리들 확실하게 추궁하고 이런 건 없었으니까요. 현장 검증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개새끼들을 봤나 진짜. 자, 누명 쓴 범인 3내 3인조가 파란색, 진범은 빨간색이에요. 자, 파란색부터. 우리가 앉아있을 때 들어봤죠. 의자 소리가 났으니까요. 진범. 맨 처음에는 그 애들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누명 쓴 범인. 삿대질하면서 네가 할머니 죽였지? 하니까 예, 어차피 우린 그 당시에는 형 살고 있고. 진범. 그 애들이 네,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래버리고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버리고. 누명. 들었지? 하니까 바로 울었어요. 누가요? 뒤에 있는 진범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한 게 맞죠. 상황 진짜 웃기다. 누명 쓴 사람들은 자기들이 범인이라고 말을 한 거고 진범인 새끼들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둘 다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어떻게 나오냐고. 경찰, 검찰이 같은 짓을 해서 그래요. 자, 진범이죠 계속. 맨 마지막에 나갈 때 검사가 뭐 누구 부르면서 깜빵 생활만 해야 깜빵 생활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고지고대로 다 말할 순 없지만 지들이 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우리 니네 범인인 거 사실 아는데 우리 입장은 너를 풀어줄 수밖에 없어. 네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눈치껏 조심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이거는. 증거 없이 재판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 3내 3인조. 근데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는 거야. 판사 출신의 변호사예요, 이분. 좀 끝발이 있으신데요, 그러면? 부산의 사건을 맡겨뒀더라면 부산 3인조가 기소됐겠죠.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백만 있는 게 아니고 작물, 이런 처리에 대한 간접 자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작진이 만난 법조인들은 3내 3인조를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에게 이 사건을 넘긴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한대요. 박준영 변호사네요. 이분이 억울하신 분 전문 변호사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기소해가지고 유죄 판결 확정까지 받은 사건을 어떻게 뒤집어요. 자기 스스로 그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같은 검사가 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만일 법원이라면 그게 아마 재척 사유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이런 우려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규정은 없는 걸까? 아직도 없대. 강도치사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 이미 5년 전에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범도 뭐 얼굴은 가리지만 인터뷰할 수 있는 거야. 사정도 딱하지. 자기들 때문에 관련도 없는 애들 잡혀갔으니까. 빠루와 신호를 들고 침입했다는 부산 3인조. 드라이버로 문을 따고 들어갔다는 3내 3인조. 현장에 남은 흔적은 어쩌면 그 진실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사건 현장의 현관과 방문에 남은 흔적들을 보여주고 공업소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본 그는 공구를 하나 꺼내는데 바로 신호입니다. 게다가 그는 또 다른 흔적도 보인대요. 이런 분들이 진정한 전문가죠. 현장에서의 경험. 예, 지금 이 찌그러진 형상으로 봐서는 납작한 게 아니고 이거 뾰족한 거네, 뾰족한 거. 알루미늄 샤시가 이쪽으로 이거 밀릴 정도면 빠루 같은 거 쓴 것 같은데. 그날 문을 연 공구는 뭘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방범장비 개발업체 대표와 법과학자가 실험을 도웁니다. 먼저 공구의 두께와 문틈의 넓이를 측정해 봤어요. 모든 문에는 구조상 5mm 정도의 틈이 있다고. 빠루나 신호가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빠루 끝에 부위가 재보면 약 3mm 정도 나옵니다. 이론상으로도 3mm짜리 빠루를 집어넣는 건 문제가 없어 보인대요. 신호는 어때요? 이것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4mm인데 들어가. 부산 3인조가 말한 신호라는 공구가 4mm짜리인데 두께가. 집어넣을 수 있어. 근데 이 검사 새끼는 뭐 지가 현장 가서 쳐봤는데 뭘 뭉툭해서 뭘 두꺼워서 안 들어가고. 자, 어렵지 않게 문이 열려 이것들로. 봐봐. 야, 뭐 힘을 쓸 것도 없네. 이 당시 알루미늄 이런 철문 약해 사실. 그죠? 발로 차서도 찌그러뜨려서 열 수 있어요.
저기 신호로 난 자국하고 거의 동일하네요, 자국이. 이건 거의 100% 빠루 자국이에요. 사건 다음날 찍은 사건 현장의 안쪽 방문틀에는 이와 유사한 구멍 2개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부산 3인조가 썼다는 또 다른 도구인 빠루를 쓸 경우는 넓적하게 말려 들어간 흔적이 남아 현장에도 이게 있고, 삼례 3인조는 28cm짜리 드라이버를 이용해 문을 땄다고 자백했어. 드라이버로 문 따면 또 어떠냐? 드라이버 휘지 않을까요? 드라이버는 이 철이 그렇게 단단한 게 아니야. 안 되네. 휘잖아. 힘을 주는 만큼 드라이버는 엿가락 휘듯 더 구부러질 뿐이었다. 이분이 법과학 대학원 교수님이시네. 드라이버보다는 알루미늄 샤시의 힘이 훨씬 더 강해요. 따라서 이게 먼저 휘는 거죠. 이게 먼저 휘니까요. 장석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서까지 문이 열리는 현상은 이것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삼례 3인조가 자백한 가정용 드라이버 2개로는 문을 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두꺼운 신호와 빠루를 넣어서 문을 연다는 게 어렵다는 결론은 사실과 존나 달라. 자, 진범이에요. 진범 얘기 들어봅시다. 드라이버로는 안 열려요. 우리도 처음에 드라이버로 안 해봤겠어요? 안 되니까 신호로 한 거죠. 막노동 다니면 일명 신호나 이런 게 있습니다. 굵은 철선 묶는 거, 그걸로 문 따고 들어갔죠. 부산 3인조의 자백이 허위였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거야.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원. 진실한 자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비밀의 폭로라는 부분인데, 이런 건 수사기관에서 밝혀냈던 사안이 아니거든요. 비밀의 폭로라는 건 자백을 통해 비로소 설명되지 않았던 현장의 비밀이 풀린 경우를 말한대요. 이를테면 할머니에게 물을 떠다 먹였다는 자백이 그렇지. 안타까운 건 이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가려줄 증거들을 현장에서 놓쳤다는 거야.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청테이프 11조각을 증거로 냈어. 공소사실에 따르면 테이프를 뜯은 범인은 장갑도 끼지 않았다고 하는데, 테이프에는 DNA나 지문 감식 시도를 안 했어. 장갑을 안 꼈다는 말을 듣고도. 자, 다시 물어봐. 아까 그 개꼰대 부정부패 비리 형사. 지문이? 테이프에서 지문이 나오긴 힘들 것 같은데. 안 나올 거예요, 이 지문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지문 자체가 안 나오기가 쉽겠지. 이 생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조까! 나온다고. 진짜 왜 그래. 사람 피부에서도 나와, 지문이. 뭐 어떻게 경찰한 거야? 어떻게 뽑힌 거야, 이 사람? 전문가 의견은 다릅니다. 이런 사건에서 테이프의 지문을 확인하는 건 진짜 기초 중에 기초. 이건 뭐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 없어. 내 의견으로도 맞아. 당연히 확인해야지. 뭐 하는 거야? 접착면에서 지문 뜨는 일은 우리가 지문과 관련한 많은 기법 중 대표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그 테이프는 범인이 직접 만졌던 게 확실한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건 2달 뒤 한 남자가 이 사건을 수사했던 완주경찰서 형사들을 찾아가 나라 슈퍼 할머니를 살해한 진범을 알고 있다는 제보는 사실 먼저 수사했던 경찰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거야. 이때는 아직 삼례 3인조의 재판을 앞둔 시점이었거든. 이미 범인을 잡은 경찰에게 나타난 또 다른 범인에 대한 제보는 당연히 귀찮은 일이겠지. 이 씨발 또 수사가 아니라 거의 뭐 재수사잖아, 재수사.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안 들었겠죠, 이 얘기를. 자, 제보받은 형사도 만나봅니다. 그때 성취하고 나서 아마 맞아요. 이렇게 전화가 왔긴 왔을 거예요. 와서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이 무렵에 이 수사를 검찰에서 했을 거예요. 우물쭈물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보자는 연락을 끊었고요. 이렇게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밝힐 첫 번째 기회가 날아갔던 겁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던 두 번째 기회는 재판 과정이었을 거예요. 기록을 검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한마디로 아쉽고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을 해. 그런데 어떻게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거냐? 자, 이분은 또 다른 판사 출신의 변호사인데, 법정에서 자백을 하게 되면 전부 다 간이 공판 절차로 회부가 돼요.
이 재판 과정이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끝을 내버리는 거죠. 간이공판 제도가 뭐냐면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할 때, 죄 인정할 때 법정에서 따로 증거를 검토하지 않고 선고하는 거야. 네가 너 범인이라고 했어. 오케이. 하고 그냥 범인으로 만드는 거지. 뭐 증거, 이 새끼가 거짓말할 가능성, 그리고 이 애가 한 말이 전부 다 사실이냐, 사실 사이에 거짓말은 없냐, 이런 거 따져야지. 왜? 공범의 여지 같은 것도 좀 열어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약점을 잡혔을 수도 있잖아, 누군가한테. 그래서 증거를 검토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안 했어. 그게 간이공판 제도래. 간이공판으로 사건을 되돌릴 수 있던 두 번째 기회가 사라진 거죠. 어떻게 된 거냐? 이들은 변호사도 자기들을 믿어주지 않았대요. 와, 변호사까지? 변호사가 그냥 자백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인정을 하라고요. 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난 범인 아니다 했는데 이러지 마시고 다른 친구들은 했다는데 왜 혼자 안 했다 그러면 이게 뭐야. 형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다. 형을 좀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자. 그러려고 했다고 변호인 쪽에서. 그래서 인정했죠. 만약 그때 변호인이 이 애들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래. 변호사, 판사, 검사, 경찰까지 사건을 진행하는 와중에 만나야 되는 사람마다 개짓거리란 거네. 그럼 이거 꼼짝이 없는 거네요, 도저히. 얼마 전 미국에서는 또 다른 사건을 예시로 드나봐요. 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 받은 한국인 이한탁 씨 25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 이슈가 됐습니다. 이한탁 씨의 재심 청구는 화제가 났을 때 입었던 옷을 20년 만에 재감식하면서 본격화됐어요. 이거 제가 그알리뷰 초기 때 했던 사건인 것 같네요. 증거물인 그의 옷이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삼례 3인조와 관련해서는 증거나 기록이 없어요. 법원도 재심 기각 결정문마저 보관하고 있지 않아. 그럼 이거 뭐 없는 사건이냐? 자, 이거를 박준영 변호사, 재판이 확정돼 버리면 일단 그 재판이 확정된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단정하고 기록을 갖다가 딱 형의 시효까지만 보관하고 폐기를 시켜요.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만 재심을 다퉈볼 만한 기회가 주어져. 근데 그 증거들은 이렇게 빨리 없어져 버린 거야. 교도소 나오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세 사람은 재심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뭐 가석방도 없었어요. 도중에 혐의가 풀렸다거나 것도 없고 죄값도 아니지. 그냥 죄를 다 받고 나와서 재심 청구하기로 한 거야. 이번 삼례 새 청년에 대한 재심 청구는 박준영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박준영 변호사는 뭐 먹고 살아? 이런 거 무료 변론하면은? 어디서 뭐 이렇게 지원금 받나? 아무튼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지. 쉽지 않은 과정이 되겠지만 희망을 거를만 하다는 이 사건을 함께 검토한 법조인들의 의견도 많았고, 피해자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재심을 시도해 본 거야. 뒷얘기가 있네요. 자, 2015년 박준영 변호사는 이거 10년 다 돼가네. 삼례 3인조의 재심을 청구합니다. 다행히 재심은 받아들여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위인 할머니 사위 박 씨가 촬영한 당시 경찰의 현장 검증 영상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대. 이거마저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영상 안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는 장면이 있었어. 검찰이 항고 포기했어. 그리고 전주지방법원에서 재심이 진행됐는데 무죄 나온 거죠. 그래서 17년 만에 검찰이 뭐 항소 포기했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다 뻘짓거리 했던 거 드러나는데. 그리고 이제 11년간 감옥살이한 3명에게 총 11억입니다. 한 명당 11억이 아니에요. 총 11억. 임씨 4억 8천, 최씨 3억, 강씨 3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줬네. 형사보상 금액이라고. 11년 감옥살이하고 4억 5억 받는 게 이게 맞아? 어떻게 이거 산출한 금액인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2018년 대검찰청이 이 사건 진상조사했는데 검사의 책임은 없다. 대검찰청이라는 것도 이제 결국 같은 기관 아니야. 검찰 조직. 우리 잘못 없어요. 왜 우리의 길을 죽여요? 이지랄한 거지 결국. 자, 그리고 이 사건 당시 검사였던 변호사는 맞고소를 진행해. 자, 그래서 2022년 작년이죠. 삼례 3인조가 재심으로 무죄를 받고
이 사건 당시 검사였던 지금의 변호사가 삼례 그 3명 가족 만나서 과거에 전과 있어가지고 자백도 있었고 그래서 섣불리 판단했던 것 같다. 잘못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검사로서 사건을 조작한 적은 없다라는 마음이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씨발 진짜. 사건을 조작한 적은 없다는 마음이 있는 게 뭐야? 없으면 없는 거지. 마음은 있어? 손은 했어? 그럼 네 손은 했어? 뭐야? 돌이켜보면 그 자체가 이기적인 생각이었대. 뭐라는 거야, 씨발 진짜 짜증나게. 조금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 중 대리인 통해 사과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다친 피해자들의 마음을 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족까지마 진짜. 아 짜증나게 하네. 나 다이어트 때문에 예민한데 안 그래도 여론의 압박이겠지. 눈치 보이니까 그냥 그런 거 아니야. 후달리니까. 뭔 씨발. 피해자들의 다친 마음을 지랄하지 마세요. 변호사는 이들에게 어떻게 살고 있을지 걱정돼서 무작정 찾아가 볼까 생각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재판이 열리는 법원 주변에 가는 것도 겁이 나서 돌아갈 정도로 두려움이. 지랄마 진짜. 편지 한 장 써봤냐고. 연병지를 하고 있네 진짜. 나 욕하면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근데 더 웃긴 게 이틀 만에, 이틀 뒤에, 바로 이틀 뒤에요. 이 검사 새끼 찾아가서 사과하고 이틀 뒤 그 삼례 억울한 3명 수사검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 거 취하해줬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착하냐 진짜. 이렇게 끝난 사건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 3명만 억울하게 다 살고 나와서 명예회복은 했어. 그리고 뭐 몇 억씩 받았어. 그럼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족같이 만든 새끼들 조져야 될 거 아니야. 잘못한 사람이 없대. 잘못한 사람은 없는데 피해받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냐고. 아니 무슨 법 공부를 뭐 어떻게 똥구녕으로 쳐했나 씨발. 그게 논리적이냐? 잘못한 사람은 없는데 피해자가 왜 나오냐고. 그럼 뭐 자기 혼자의 과실들이야 3명 다? 병신 같은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러니까 어른들이 공권력 안 좋아하는 거야. 불신이 괜히 막연히 크고 쥐약 처먹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이제 마무리할 건데 삼례 나라 슈퍼 현장 검증 영상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마칠게요. 얼마나 열뻗치나 한번 봅시다. 자, 경찰이 말하는 거지? 아니 이 지랄할 거면 현장 검증을 왜 해? 현장 검증이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재현하는 거잖아. 근데 지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버리면은 이게 뭐야? 칼 빼. 저 드라이버 줘. 아무것도 안 하네 3명 다. 뭐 알아야 뭘 하지. 애초에 한 일이 없는데. 자, 옆에서 형사들 담배 피고 있죠 막. 지금은 이런 거 없어요. 이 당시가 그랬던 거야. 너는 왜 안 앉아? 앉으시게 하면 앉아. 너가 머리 받쳐줘야지. 그렇지. 아이 이런 씨발 새. 이렇게 세우라 이렇게. 이 새끼들 지금 다 승진했을 거 아니야. 형사들. 한잔 해봐. 내려. 칼을. 숨을 진짜 새끼야. 와. 어?
주죠. 와, 학생 와. 제 상태. 할머니가 깼어, 여기가. 이미 맞았지, 끌려가서. 그리고 나서 현장 검증은 바로 하지 않으니까. 누구야 그랬지? 여기 다 일어나, 한 명만 일어나. 누구야 그래? 여기 깼어, 여기. 몇 명이 너대로. 팔로. 팔을 지금 다 잡았어. 잡아봐. 잡아, 빨리 잡아. 너 여기 잡고, 너 여기 잡고. 여기 잡고, 빨리 잡아. 수피 할머니. 그대로 있어봐, 사진 찍어. 임 막았잖아, 이 새끼야. 야, 테이프 꺼내. 야, 꺼내줄게. 가보자, 이거야. 형, 네가 감독이. 여봐, 얘 연병하는 거 봐, 연병하는 거. 사람 이거 잡아야지. 그냥 감지. 자, 돌려봐. 나는 설레 조사는 지들도 아는 거지. 지금 우리가 시키는 대로 연기하고 있다는 거를. 그걸 드러낸 거죠. 비응신 새끼. 문에 문 딱 서봐. 너, 야, 불 돌려. 이쪽 가위 돌려. 문 사기 손 대셔야 돼. 아니야, 문을 열면 물려. 아니, 이것을. 왜 완전 그랬대요? 아니, 경찰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안다니까. 배 타러 아니 거기 있다가 너 이렇게 내 손만 올려봐. 그 상태. 자, 그렇지. 자, 됐지? 됐고, 너 문을 자꾸 열어봐, 앉아. 이 소리 나는 거야. 자, 이때 찍어라고. 문 열어봐, 좀 열어. 도열어. 그렇지. 소리가 막 났다가 삐삐삐 소리가 났는데. 나는 둘이 먼저 나가. 그때 나갈 때 문을 쳐 있으면. 아니, 이렇게 현장 검증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야? 왜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왜 해? 문구가 먼저 나갔구만. 문구가 먼저 나갔어? 네가 먼저 나갔어? 아, 네가 한잔을 해봐, 임마. 자연스럽게. 네가 자연스럽게 해봐. 내가 했던 대로 기다려. 여기다 탈레트리가 틀렸구만. 아, 씨발, 경찰이. 그러니까 내가 경찰로 일해본 적은 없지만, 그냥 한눈에 봐도 너무 전문성 없어. 어떻게 경찰이야, 이러는 사람들이? 진짜 이 영상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17년이나 지나서도 무죄가 안 나올 수 있었어. 너무 짜증나죠. 예. 아,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진짜. 욕을 좀, 원래 좀 컨셉이 그런 거긴 하지만, 제가 방송이. 근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조절하고 싶은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대신해준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상당히 빡치는 955회 1236회 두 편을 동시에 봤어요. 삼례나라 슈퍼 사건이었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